안녕하세요. 이따가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받을 예정인데 아직 이미지를 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이미지가 뜨면은 QR 코드로 체크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 입장에서 비대면 GV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기소개를 먼저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그 관계가나다에 있는 우리는 연출한 이민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초면인 최서윤이라고 하고 저도 다큐를 만든 적 있어요. 예. 망치라는 다큐멘터리인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행입니다. 다큐 꿈나무와 이제 다큐 현장을 많이 가보시고 또 오늘 그걸 바탕으로 장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QR 코드 접수 부탁드리고요. 저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도 들어가실 수 있는 건가요? 저도요? 제가 예. 대기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GV 할 때 저 그 단톡방을 여는데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한번 걸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단도직입적일까요?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작품을 만드시게 된 계기 이런 거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관계가나다 작품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2008년까지는 이제 영화과 졸업하고 계속 그 시나리오 작가로 일을 하다가 2008년에 굉장히 우연한 계기에 그 다큐 하는 어떤 그 감독님한테 하루만 와서 촬영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영화상 도입부로 보면 민규도 왜 이제 그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서 그 콜트콜텍 그 농성장에 인터뷰를 하러 가잖아요. 이제 그게 2008년에 저한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뭐 도와주러 촬영 지원으로 도와주러 가지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이제 그 현장이 그 대전 콜텍 공장 그 농성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가서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무슨 노동이나 투쟁이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 하루 인터뷰 촬영을 한 게 굉장히 저한테 뭐랄까요 인생의 어떤 전환기를 맞게 해주는 그런 어떤 경험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그 김성근 감독님이 그 제작하신 그 콜트콜텍 노동자 이슈를 다룬 그 기타 이야기라는 다큐 그다음에 꿈의 공장이라는 작품 두 작품이 있는데 이제 그 두 작품의 촬영 감독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접하게 됐고 동시에 이제 제 개인 작품으로 또 이장욱과나라는 음악 다큐를 한 편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 현장에 가서 다큐멘터리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번 그 제 원래 전공은 또 픽션이니까 픽션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2014년에 이제 처음 시나리오 초고를 쓰고 작년에 이제 완성을 하게 되고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작품을 보다 보면은 카메라 업체 사장이라든지 또 중고거래할 때 만나는 사람, 편의점 업체 사장같이 소위 말하는 나쁜 어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지인 세상에서 뭔가 다큐파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일종의 유토피아 같은 공간이랑 대비되는 구도가 저는 있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감독님의 경험들이 옮겨진 것인지 얼마나 호되게 세상에 당하신 건지 그런 경험 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사실 그 호되게 당했던 거는요. 그런 어떻게 보면 영화상에는 조금 많이 귀엽죠. 저 정도 악당이면 되게 귀여운 편인 거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면 어떤 뭐 용역 깡패들이나 경찰들이나 아니면 그 저희가 콜트콜텍 그 박용호 사장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10년을 따라다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10년 동안.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악당인 건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일부러 찍으려고 해도 그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본사에 그 인터뷰를 하러 촬영을 하러 가면 거기 본사에서 아예 못 들어오게 뭐 차로 길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접근조차 못하죠. 이제 뭐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악당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벽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영화상에 나오는 저런 뭐랄까 편의점 사장님이나 이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귀엽죠. 물론 다 그 실제로 겪었던 일들 중에서 가지고 온 거이기도 하고. 또 다큐를 보면서 하시고 싶으셨던 얘기가 많으셨구나. 되게 정보량이 많은 유익한 다큐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해외 입양인 문제의 핵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배우기도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정보 전달의 기능도 하는 다큐멘터리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런 어떤 세상에 대한 폭넓은 관심 같은 것은 다큐멘터리를 현장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군데 가시면서 생기시게 된 건지 아니면은 원래도 좀 더 소위 좌빨이라고 할까 소위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많이 보시는 편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좌빨은 아니었고요. 이게 원래 이야기는 그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 그 이야기만 가지고 픽션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사실 대상자 중심으로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픽션은 그 대상자를 바라보는 그 주인공, 관점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를 바라볼 때 그러면 내가 거기 담당했었던 그 촬영 감독 역할로 민규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콜트 얘기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독립 다큐멘터리 현장이 어떠냐면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제가 한창 일하던 한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독립 다큐가 사실은 보통 감독 혼자서 준비 다 하고 감독 혼자 촬영 다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 몸을 축내가면서 작업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화상에 나오는 그 웨이필름이라는 곳이 사실은 실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사실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제 9월에 감독하셨던 김도일 감독님, 그다음에 홍해공장 연출하셨던 김성민 감독님, 그다음에 저는 이재학관하라고 음악 다큐를 하나 찍고 있어서 그렇게 서로 이제 각자 다큐멘터리를 한 편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는 예를 들면 한 대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제 현장에서 찍은 카메라를 테리용 다음 촬영장 현장에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갖다 주러 가면서 거기도 이제 잠깐 이렇게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촬영장으로 도와주면서 이 현장도 재밌네. 왜냐면 그 다큐도 되게 굉장히 어떤 재밌는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서 또 하루 이렇게 공부라면 또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현장을 하루 또 겪고 또 다음번에 제가 카메라를 빌려가서 또 반납하러 가면은 그 당시에 뭐 용산 참사도 그래서 저는 제가 관심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카메라를 반납하러 가면은 다 그런 현장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또 이제 제 현장 왔다가 또 어디 반납하러 가면은 누구한테 카메라 좀 전달해 줘라 가보면은 뭐 홍대 두리반 투쟁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알게 된 케이스라고. 사실 영화를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게 다큐팀의 수사력이 너무 놀랐거든요. 그 점점 좁혀가잖아요. 그 주인 씨 어머니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결국은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결국은 찾아내게 되는 그 수사력에 너무나 감탄했는데 굉장히 사실 자본과 인력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이 실제로도 있으셨던 경험인지도 궁금했어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제로 제가 그 주의 그 에피소드를 다룰 때 참고했던 분은 경찰의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동 실종 센터라고 뭐랄까 이건수 팀장님이라고 굉장히 전설적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기네스북에 오르셨어요. 가족 찾아주기로 기네스북에 한 3,500분인가 찾으셨어요. 되게 뭐랄까 사마리아인 같으시고 굉장히 뭐랄까
자기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굳이 자기가 그걸 주말이고 뭐 저기 일요일이고 다 반납해 가면서 해외 입양인의 부모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팀장님이 실제로 계셨고, 이제 그 팀장님 일화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해외 입양인이 그 부모를 찾으러 와서 제일 먼저 막히는 데가 입양기관에서 그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친부모 주소를 안 알려줘요. 그럼 거기서 보통 끝나는데, 그 이건수 팀장님은 그 친부모 찾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걸 억지로 찾아내서 본인이 사실은 안 해도 될 일인데 억지로라기보다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걸 찾아낸 다음에 본인이 그 부모 집에 가요. 경찰인데 이건수 팀장님이. 그래서 가서 그 부모님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제3자가 그러는 거는 그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 본인이 직접 가서 못하니까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건데, 이건수 팀장님이 그거를 본인이 굳이 거기를 찾아가셔가지고 몇천 분을 그 가족 잃으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그 일화 에피소드에서 그 주의 에피소드는 가져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실제로 그 영화상에 쓰였던 그 친권 포기각서의 지문을 찍었다가 오히려 그 지문을 경찰 그 시스템으로 추적해서 찾은 경우도 사실은 이건수 팀장님이 그 일화 중에 하나를 그냥 에피소드를 가져다 쓴 거예요. 작품 지금 하시는 얘기를 들을 때도 느꼈는데 어떤 아동 관련 이슈, 또 해외 입양인 이슈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어떤 마음을 쓰시는 느낌이 지금도 느꼈어요. 그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그 현재도 지금 그런 관심과 이것이 좀 현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계속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입양법에도 지금 잘못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여태까지는 그냥 해외에 입양을 보내는 나쁘게 말하자면 입양 수출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입양법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 프랑스에 입양을 굉장히 한 20만 명 정도 입양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7, 80년대에 미국이나 그 프랑스에서는 그 이게 사실은 인종간 입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자기 친부모와 자란다는 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인식이 생기자마자 그 인종간 입양이기 때문에 본인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해외 입양인이 자랄 때 그 정서상으로 되게 뭐랄까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7, 80년대에 그런 어떤 입양에 관련된 해외 입양인들에 관한 어떤 사건 사고들도 많았고 이슈들도 많았고, 근데 오히려 요즘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입양에 관련된 그 국내 그쪽 나라를 따지면 국내 입양법들이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양을 할 때 심사 기간이 길고 몇 번 정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입양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사후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편인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입양이 굉장히 음지의 어떤 문화잖아요. 잘 안 하고 커밍아웃이 뭐 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되게 많이 보냈는데 거꾸로 국내 입양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관련법들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내 입양법이 굉장히 지금 허술하고 그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사실은 홀트 아동복지회예요. 그러니까 그 입양 심사를 하는 것도 홀트 아동복지회고, 그리고 입양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후 관리를 하는 기관조차도 홀트 아동복지회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공적 기관이 들어와서 그거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입양을 보낸 본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입양법은 그래서 굉장히 지금 허술해요. 허술하고 심사도 뭐 이제 가정방문 한 2번 정도로 그냥 끝나거든요. 최근에 너무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또 이런 어떤 구조적인 제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그렇죠. 확실히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이 돼야지 이런 사건들이 확실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배우님들과 감독님들의 사인이 있는 포스터 4장과
그리고 제가 증정한 그 미운 청년 새끼 오래된 책 저희 집에 꽂혀 있던 거 하나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5분에게 되게 확률이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중에 5분이나 그 선물 근데 질문은 선착순은 아니고 양질의 질문을 감독님께서 이제 선정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잘 고심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질문 주시면 전달 직접 못 보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대리하도록 할 테니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남은 시간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생각하시는 와중에 제가 약간 좀 부수적인 질문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창작자라는 사람들은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걸 굳이 되게 공들여서 작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물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싶고 이걸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에 대한 어떤 인정 욕구나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망치라는 다큐멘터리가 아무도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할 수 있지만 이쯤에서 잠깐 질문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게 궁중족발이라는 그 서촌에 곳이 있었는데 거기 건물주가 아무리 그게 소위 말하는 그 당시 합법이라고 하지만 너무 심하게 그 권리금 훔치기를 제가 보기엔 권리금 빨아들이기를 제도의 구멍을 이용해서 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아들이 래퍼였는데 그걸 또 조롱하고 있는 게 전 너무 화가 났는데 사실 그 화가 나는 거를 그냥 다르게 제품할 수도 있을 텐데 나는 그런 디스를 하겠다. 이 래퍼한테. 왜냐면 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랩을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그럼 이 기회에 한번 랩을 배워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그걸 굳이 찍어서 내가 랩하는 거를 작품으로 만들고 그걸 무슨 죄인가 관객은 그걸 다들 내가 랩하고 있는 걸 다 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다는 걸 생각하면 되게 양가적인 마음이 들더라고. 이걸 보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 작품. 하지만 안 봤으면 좋겠는 마음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그래서 픽션을 하셨나요? 감독님이 안 나오는 관계 자기애를 표현하는 방식은 역시 픽션이어야 좀 안전하게 나중에 봐도 하지만 감독님과 너무 닮은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양상규 장준희 배우 저는 사실 영화를 보고 우리가 만날 사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감독님을 찾아봤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영화에서 본 사람이 여기 감독님이랑 너무 닮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건 어떻게 자기의 표출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영화상에 나오는 그 양상규 감독 역할했던 그 장준희 배우는 저랑 그 제 학교 1년 선배고 또 20년 지기 친구고 또 제가 이번 작품이 그 13번째 연출작인데 7편의 주인공을 하셨어요. 제 일종의 어떤 페르소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작품이 보면 다 좀 뭐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가지고 단편인데도 이제 한 4작품 이렇게 연속해서 상영을 하면 비슷한 얘기와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항상 장준이니까 뭐랄까 장편 영화처럼 이렇게 시대별로 쭉 흘러가는 그리고 또 한 10년, 15년 전에 그 장준이 젊었을 때와 또 지금 가나다 보면 지금 한 40대 중반 그 나이 어떤 변천 과정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장준이라는 배우가 저의 자기의 표현, 캐릭터화된 앞으로도 쭉 감독님 작품에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장준희 배우분 말고도 다른 배우분들 캐스팅 얘기도 해주세요. 되게 다들 그 역할에 잘 맞는 배우분들을 캐스팅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 그 경계가나다 보면은 이제 대사가 있는 배우분이 24분 정도, 27분인가 24분인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반 독립 영화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면서 굉장히 많긴 많았는데 이제 2018년에 이제 그 프리프로덕션 작업을 한 1년 정도 진행하면서 그 김경선 PD하고 또 이제 장준희 배우가 저랑은 사실은 배우 감독 관계라기보다는 거의 동지 개념이었기 때문에 프리 작업을 다 같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고 또 제일 컸던 게 그 배우분들 캐스팅을 다 이제 캐스팅 디렉터 역할을 장준희 배우가 해줬어요. 그래서 한 3-4분 빼고는 거의 다 장준희 배우의 인맥이거나 추천이거나 그래서 만나서 이제 장준희 배우 통해서 만나서 이제 캐스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혜성이 같은 경우, 은혜성 배우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준희 배우의 추천, 그다음에 오한희 배우 같은 경우도 장준희 배우의 추천, 또 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고, 또 이서윤 배우만 특별히 이제 그 이서윤 배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나리오 내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이제 프랑스어가 네이티브로 가능해야 되고 유럽식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하며 또 우리말도 어느 정도 해야 이제 현장에서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디션도 길게 하고 그 굉장히 많은 배우들을 만났는데 일단 불어가 이제 네이티브로 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좀 난항을 겪다가 촬영 한 2달 정도 남기고 나서 그때까지도 없어가지고 그 나머지 그 다른 분들은 다 배역 캐스팅 끝났었는데 그래서 이서영 배우가 제일 힘들었다가 제 아는 그 지인 중에 그 박재현 감독님 계세요. 그 박재현 감독님이 자기 그 와이프의 사촌 동생이 프랑스에서 오래 살다 왔고 지금 모델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미팅하려면 해볼 테냐 고 해서 만났는데 이제 그게 이서영 배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서영 배우가 캐스팅이 되면서 영화 촬영을 시작했죠. 그새 또 관객분들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첫 번째 질문, 입양 문제도 그렇고 현실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담고 그것의 변화 속도는 많이 빠르지 않은데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만드시면서 좌절은 없으셨는지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네,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하면서 사실 제일 특히 다큐멘터리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만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는 뭐 활동가도 사실은 뭐 일은 활동가처럼 하는데 활동가는 또 아니고 그리고 어떤 무슨 정부의 어떤 제도나 지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본인들 다 피와 살과 뼈를 깎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작업들이라는 게. 그래서 영화상에도 나오지만 정말로 누가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작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바하고 다큐 찍고 알바하고 다큐 찍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든 일인데 이제 두 번째로 찾아오는 거는 그 다루고 있는 대상자들 이슈들이 그 사회적으로 내지는 법적으로 그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콜트콜텍 같은 경우도 2014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오전에 있었던 그 콜트 재판은 승소했지만 오후에 있었던 콜텍은 패소를 했어요. 같은 사안인데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승태 사법농단에 그 들어가 있었던 케이스라서 그렇게 된 게 밝혀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벽 앞에서도 조금 힘들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제작 환경 자체,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영화로 만들고 소개하고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상자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이제 멀리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공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슈 선점이 돼야 사실은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점이 굉장히 지금 힘든 거예요. 그 작품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왜 정작 우리는 노조가 없냐라고 민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들과 작품을 다 보고 나면 작품이 되게 귀엽고 밝고 되게 싱그럽고 되게 선량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민규 어떡하나 저 가수비 저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민규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장편 영화로 이제 데뷔 관계 가나다 같은 작품으로 데뷔하면 될까요? 아니면 혹시 뭔가 구조적으로 예술인 복지가 이렇게 되면은 민규와 같은 창작자 청년들도 좀 나을 것 같다라는 비전이 있으신지도 그게 지금 알아주세요. 예, 이제 영화 노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그리고 그 영화 노조를 통해서
그 몇 년 전부터 표준 계약서라는 게 이제 거의 발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 그 영화 업계에 좀 자리를 잡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전처럼 뭐 12시간 넘어서 막 20시간 뭐 이렇게 촬영하는 건 지금 현장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고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제대로 된 노동법이 적용된 그 계약서들이 이제 차근차근 업계에 이제 자리를 잡고 또 뭐 영화인 신문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 산재보험 그리고 올해 또 그 고용보험이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확 뭐랄까 제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에 그래서 감독님도 저도 한 3년 정도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많이 그래도 도움이 됐죠. 왜냐면 아르바이트를 그만큼은 좀 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조금 지금은 근데 초창기라 아직 자리를 좀 못 잡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너무 서울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이런 어떤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사업들 자체가 서울에 사는 예술가들은 그래도 어떤 지원, 공간 지원이나 아니면은 뭐 제작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민인데 이제 제가 오산 살면서 오산에서는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그런 서울하고의 어떤 그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다는 점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지 않을까? 은하수 스타우트가 문경에 있는 술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여기저기서 협찬을 받으신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셨나 봐요. 예, 그게 이제 그 저희 그 제작팀의 그 김경훈 팀장님이 그 영화상에 시나리오상에 맥주가 꽤 자주 나오니까 그 맥주를 어디선가 PPL을 받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구글에다가 가나다 친 다음에 맥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가나다라 브루어리라는 맥주 회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전화 걸더니 그냥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광고의 효과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그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그때 맥주를 한 500캔을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시파티하고 쫑파티하고 오늘 계신 분들에게 뭐 한 캔이라도 더 미래에 팔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맛을 좀 묘사를 해주시죠. 가장 추천하시는 뭐 메뉴라든가. 은하수를 쓴 이유가 사실은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서 쓴 거이기도 하고 거기에 뭐 문경세제 에일 뭐 이름이 지금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6가지 정도 이게 맛이 다 틀린 맥주가 있고 저희 그 프리 프로덕션 할 때 그 500캔을 받은 이후에 냉장고에 꽤 쌓아놓고 그래도 혼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맛있어요. 비싸긴 한데. 그래도 하나 원래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시도할 때는 제일 강추하는 하나부터 딱 시작하게 되거든요. 오미자로 만든 맥주가 있거든요. 그게 괜찮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 사실 이것 좀 연출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민규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좀 오래 방치되어 있잖아요. 저 그때 되게 이게 서스펜스를 느꼈어요. 저 머리가 망하면 어떡하나. 저 머리의 결과에 대해서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결과를 지켜보게 만들게 됐는데 되게 한참 후에 그 시점이 끝나고 다음 시간이 흐른 후에 민규가 나오는데 되게 머리가 예쁘게 나와가지고 안심했지만 감독의 의도였을까 이 조마조마함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알겠습니다. 질문이 또 더 오셔가지고요. 관찰자로서 민규가 그려졌지만 영화를 보고 나니까 누구보다 현재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인물로 입체적으로 변모돼서 보여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독님께서도 현재 감독님이 개입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슈가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가나다 이후에도 계속 저는 이제 1년에 가능하면 제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여태까지는 픽션 한 작품, 그 다음에 다큐 한 작품, 픽션 한 작품, 다큐 한 작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닌데 이제 작년에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그것도 이제 단편 다큐였는데 그 여러분들 혹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는구나. 네. 그 뭐냐면은 그 서울에 있는 그 도시공원이 사실은 다 국공유지 소유가 아니에요. 그 땅의 보통 한 10%에서 40% 정도는 사유지거든요. 근데 그 사유지가 그 작년 그 7월 1일까지는 그 개발 제한으로 다 막혀 있다가 작년에 그게 다 일시적으로 풀려버렸어요. 원래는 그 서울시나 그 나라에서 그 공원에 소유되어 있는 그 사유지들을 다 돈 주고 샀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안 사고 미루고 있다가 사실은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 개발 제한이 풀리는 바람에 지금 여기저기 그 서울에 있는 되게 유명한 공원들이 지금 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사유지에 왜냐면은 그 땅 주인들이 거기다 어떤 건물이든 다 지어도 지금 상관없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거 작업을 했었어요. 또 관객분들 질문인데요. 촬영 시에 의도치 않게 애로사항이 생겼다든가 뭔가 의도치 않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든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 수 있는데 예, 이 가나다 에피소드는 아닌데요. 그 이산가족 그 실향민 그 다큐멘터리 찍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충남 지역에서 그 저희 그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주위 엄마 찾으러 갈 때 그 차 한 대에다가 그 PD들 다 타가지고 막 5명 6명씩 낑겨 타가지고 이렇게 전국 일주 하면서 다큐를 찍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어디 충남의 어떤 한 마을에 찾아갔는데 그 실향민 할머니인데 그분 집을 제가 찾아갔었어야 돼요. 근데 할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글을 이제 못 읽으셔가지고 주소를 자기가 모르신대요. 그래서 자기네 그 이장인댁을 찾아와라. 이장인댁 뒷집이니까 찾아오면 된다. 그래서 민솔 차량이 저를 그 동네 근처에다 내려주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인가에 가서 물어보니 이장인댁은 한 걸어서 2시간 가야 되는 그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그런 거리인 거예요. 이사를 가신 건가요? 아니 이사를 가신 게 아니라 애초에 주소를 저희한테 잘못 알려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내려가지고 마을에서 물어봤더니 이장님 댁 여기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아니 그래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산을 넘었죠. 그러면 이제 가서 중요한 건 이장님 댁은 어떻게 찾아가면 되냐 그랬더니 그 산을 넘으면 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지붕에 하얀 집이 한 집밖에 없다. 거기를 찾으면 이장님 댁이다. 그래서 갔어요. 1시간 딱 건너서 산을 딱 올라가고 있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눈 맞고 눈 온다 그리고 기분 좋아가지고 산을 다 넘고 있는데 딱 정상에서 바라보니까 그 마을 지붕이 다 하얀 눈이 와가지고 다 하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그거 이장님들 찾는데 진짜 혼났어요. 찾을 수 있긴 있었던 겁니까?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서 그렇죠. 고생이 많으셨군요. 영화 인물 중 한나는 유일하게 마지막에도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선택에 놓여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계속 할지 또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설지에 대한 경계에 놓여 있다고 질문자분께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감독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염두에 두고 있는 한나의 미래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 미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나의 미래가 앞으로 물론 그 직업적으로 보자면 피겨 선수는 일단 지금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있어서 어떤 직업을 고르느냐라기보다는 그 친구가 뭐랄까요? 분명히 물론 뭐 직업을 구하긴 구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지만 좋은 친구들을 옆에 만났기 때문에 한나가 뭐 다큐를 계속 해도 저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다른 일을 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또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작업을 하고 싶으면 독립 다큐멘터리의 세계는 또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활과 창작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 영화 이후에서 이 영화에 나온 소재와 관련 기관 등에서 연락을 받으시거나 하셨었던 일이 있으셨는지
혹은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제작하신 영화를 통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알려지고 또 해결됐다는 것을 귀에 들려온 그런 사례가 있으셨으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되게 보람이 될 것이고 그게 앞으로도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동력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질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콜트콜텍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저희가 그 영화상에 나오는 그 텐트 있잖아요. 그 막사 안에서 찍은 그 장면이 사실은 그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그 형들이 콜벤 형들이 실제로 그 끝장 투쟁을 할 때 그 장소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 촬영이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그 투쟁이 안 끝났었어요. 그리고 영화 후반 작업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이제 4,464일 4월 16일인가 26일인가 어쨌든 그날 이제 극적으로 노사 합의로 그 일이 끝났죠. 그래서 뭐랄까 예 어쨌든 저보다는 김성규 감독님이 더 아마 감회가 새로우셨을 텐데 거의 10년 넘게 저희도 그 현장을 가거나 아니면 같이 참여하거나 그랬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노사 합의로 그 일이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종결이 되고 나서 뭔가 좀 졸업한 느낌?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긴 들었었고 근데 그건 그냥 콜트 한 사업장만 그랬던 거지 그 비슷한 일은 현재도 굉장히 많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아직 많고 그래서 좀 그 심정 자체는 되게 복합미묘해요. 왜냐면은 그 해외 입양인 이슈 같은 경우도 그 제 아는 지인분이 프랑스에서 이제 친생 부모를 찾으러 오셨다가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한 명 찾은 거는 되게 기분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보통 한 해에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해외 입양인분들이 신생 부모를 찾으러 돌아오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부모를 만나시는 분들은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한 3, 4분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요. 찾은 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지금 못 그러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관계분께서 영화상의 다큐 제작팀 수가 5명인데 그중에 2커플이나 있는 게 단순 재미 우선지 궁금하다. 사무적인 관계로 그린 게 아니라 로맨스가 꼭 들어야 했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커플이 많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굳이 오빠라는 말 듣고 좋아하는 민규의 모습을 넣은 게 저는 솔직히 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굳이 영화에 들어가는 게. 또한 감독의 자의식이었겠죠? 오빠라는 얘기 듣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게 이제 변명을 하자면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슈가 굉장히 좀 무겁잖아요. 무거워서 이제 픽션으로 옮길 때는 최대한 뭐랄까 관객분들이 좀 가볍게 대수롭지 않다라기보다는 좀 최대한 가볍고 편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장르를 하나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장르를 가지고 온 게 제 생각에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한 거였고 그리고 저도 그 오빠라는 말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떤 장르적인 클리셰 정도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그 2008년 그 다큐 막 시작했던 무렵에 제가 그때 이제 여자친구랑 그 다큐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다큐 처음 시작하던 무렵에 같이 만났고 그리고 또 제 다큐 작업할 때 이제 가끔 와서 도와주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 정도는 다큐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연애하는 걸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또 그 누구지? 그 김태일 감독님도 저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궁금해집니다. 그 유머 코드도 되게 효과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의도하셨던 그 귀엽게 작품들 완급을 하시려던 의도가 잘 사시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다큐 제작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다큐 제작할 때 일단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태도죠. 태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그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다큐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관심 있는 이슈가 있고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어떤 인물들 아니면 사건들을 그냥 가서 인터뷰한다고 그게 절대 그 작품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 이슈를 다루려고 했을 때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레퍼런스들이나 그 인물 아니면 그 이슈에 대한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지 그 사건에 이제 제대로 그 인물에 제대로 이렇게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도 사실은 팩트 체크를 되게 그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작품으로 공론화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 조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뷰 이후에도 뭐 팩트 체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좀 연구를 하고 본인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죠. 제 앞으로의 계획과 더불어 이제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하면서 좀 지금 좀 마음 한켠에 걱정되는 게 질문을 관객분들이 7분이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버려가지고 5분을 또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해야 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니까 질문 마지막 멘트 후에 한번 이렇게 골라주시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주신 분, 네? 아 그냥 다행히도 그냥 다르다고 하는 이거 고르고 이렇게 하느니 다행입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저 오늘 이렇게 초면인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지금 또 말해놓고서 후회가 되는 벌써부터 후회가 되는 이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소위 잡발 이런 얘기는 저도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아시죠? 그게 이렇게 작은 따옴표 있는 얘기인 거. 그런 어쨌든 만나 뵙고 얘기 나눠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그 뭐 다음 작업은 지금도 뭐 이제 다른 또 제가 아카이빙 다큐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아카이빙 다큐는 뭐랄까 그 발표를 하거나 그런 다큐는 아닌데 이제 이산가족 실향민 다큐도 사실 아카이빙 다큐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의 그 어떤 증언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그 진행했었던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발표되는 작업은 아니지만 저는 되게 그 다큐멘터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아카이빙의 어떤 성격도 분명히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카이빙 다큐는 제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요즘 그래서 그렇게 하나 또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뭐 작년에 제가 원래는 다큐 하기 전에는 전공이 스릴러였습니다. 그래서 스릴러 장편을 하나 작년에 이 가나다 개봉 연기가 되는 바람에 1년 동안 시간이 비어가지고 그거 지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이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하는 마지막 지부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인 M시네마에서 이 마지막 지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뭔가 가슴이 아프네. 그 영화가 지금 가나다가 거의 이제 극장에서 내려가서 그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상영 기회가 몇 번 남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저는 너무 기분 좋고 세훈 씨하고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날 좋은 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